조국 사태의 향방, 앞으로 조국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런 일을 판단할 때는 국민의 의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록 조작의 의혹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를 참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데이터는 현재 없습니다. 리얼미터는 하도 이상하니까 그냥 빼버린다 치고 갤럽에서 나오는 숫자는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좌파 결집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20대, 40대, 50대, 60대는 다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철옹성처럼 남아있는 연령대가 30대입니다. 그 중에 30대 여성의 67% 정도가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이런 기현상, 이런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30대가 생각하는 정의의 감각, 아니면 아예 30대들은 정의에 대해서 둔감해버리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랑 다른가? 법무부가 영어로 뭐죠?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이때 Justice는 정의입니다. 정확하게 한글로 옮기자면 정의부입니다. 정의부. 사회의 마지막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법무부입니다. 그런 법무부, 즉 정의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곳에 가장 부정한 사람, 부패한 사람, 불법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고 전 세계 어디에 갖다 붙여놔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30대는 아직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을까요? 40대도 다 돌아섰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좌파 진영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하면 30, 40대를 꽂았는데 이제는 40대도 다 떠나버리고 30대만 외로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30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의란 무엇일까요? 제가 정의에 대해서 궁금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만화 영화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영화였죠. 디즈니랜드가 그렸던 노틀담의 꼽주, 주인공 콰지모도, 여자 주인공 에스메랄다. 이 에스메랄다가 집시족의 지도자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린데, 그리고 굉장한 미인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메랄다를 콰지모도와 자지 프롤로가 동시에 이 여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위 한 사람이 나타나서 끼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지 프롤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프롤로 판사가 되겠죠. 근데 그 당시 판사는 지금의 사법부 판사와는 좀 다릅니다. 행정권과 검찰권도 가지고 있는 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아놓고 재판하고 마음대로 해요. 어느 날 바보들이 축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콰지모도를 사람들이 분장을 한 것으로 알고 변장을 한 것으로 알고 왕으로 뽑았습니다. 바보들의 왕으로. 그 왕으로 뽑힌 콰지모도가 결국에는 굉장한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 올려져 가지고 엄청난 창피와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에스메랄다가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박된 끈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자지 프롤로가 그 장면에서 놔둬라 그럽니다. 하지 마라, 풀어주지 마라 하니까 에스메랄다가 여기에 자막 나오죠. 그대로 얘기합니다. You mistreated this poor boy. 너는 지금 이 불쌍한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거야. The same way you mistreated my people. 내 사람들을, 이때 내 사람은 집시들입니다. 에스메랄다가 집시의 지도자잖아요. 내 사람들을 학대하듯이 이 불쌍한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거야. 멈춰! 이거 하지 못하게 해! 뭐 이런 뜻이죠. 요 뒤에 그런 단어도 나오지만 막 다 빼뿌리고 막 그렇게 자지 프롤한테 대놓고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자지 프롤가 체면이 상하죠. Silence! 하고 탁 이야기합니다. 멋지죠? 비슷하나요? Silence! 이 자지 프롤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바로 지금의 조국과 대비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지 프롤가 Silence 하자 그때 탁 일어나서 에스메랄다가 외치는 한 단어가 Justice였습니다. 이때 정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때 외쳤던 이 에스메랄다의 Justice 이 말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물론 이런 데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책을 보고 공부를 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Justice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 하고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고 책도 좀 봤습니다. 이때 에스메랄다가 외쳤던 Justice는 무엇일까요? 정의를 생각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외친 게 Justice, 정의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30대는 왜 조국과 같은 사람한테서 그런
부정의하고 부패하고 부정직한 사람한테 지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지금 30대의 성장 과정부터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랑 다르고 40대랑 다릅니다. 원래 30대는 2030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20대와 30대를 하나로 묶어서 불렀죠. 30대의 정체성은 20대와 함께 청년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년청 하게 되면 20, 30대, 20대와 30대를 같이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 3040이 됐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성장을 해가지고 30대와 40대가 하나로 묶였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이 바로 이 30, 40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냥 30대만 남았습니다. 문재인이 각종 의혹에 휘말린 정말로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조국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40대에서 입안 조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지 않느냐. 아까 그 에스메랄다가 외쳤던 바로 그 정의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30대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여기에서는 문재인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이후 최저치인 40%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것만 깨지면 30%로 내려갑니다. 대통령 지지율 30%로 가면 그때부터는 레임덕입니다. 이게 직전 조사인 9월 첫째 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던 겁니다.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30대와 함께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던 40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9%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53%였습니다. 4%가 날아갔습니다. 조국 임명 직전인 8월 첫째 주에서는 63%였는데 그때 비교하면 14%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40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8%입니다.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거의 같습니다. 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8월 첫째 주 조사에 비교하면 16%가 올라간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30대에서는 여전히 긍정평가가 55%입니다. 지금의 30대가 대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의 영향력이 아주 많이 위축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운동권의 의식화 교육을 받았던 세대는 흔히 말하는 586 세대입니다. 50대고 80년대 학번이고 60년생이라는 뜻입니다. 의식화 교육을 받은 586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30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586 세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30대가 보여주는 정치적 성향이 만들어진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금의 30대가 자라나던 시기는 한참 청소년, 청년기 이럴 때는 2002년 월드컵 바로 이어서 효순이, 미선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촛불 집회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때의 추억이 이 연령대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바로 노무현이 당선됐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깜짝 놀랄 그런 당선이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율을 이 30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가 얼마나 참 부패했고 권양숙이 몇십만 달러를 미국에 있는 딸한테 보내다가 그것도 비닐하우스에서 붙잡혀가 사진까지 다 찍혀붙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렬한 생각이 머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30대는 그 애들이 아직 어리다. 대학교 갈 때가 안 됐다. 그러므로 입시 부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오로지 관심 있는 거는 유치원, 유아원 이런 거다. 그렇죠? 자식들이 아직 대학교 문을 두드릴 나이가 안 된 겁니다. 중학교도 아직 안 됐어요. 30대는. 겨우 애들이 이제 자라나서 젖대고 그런마하고 뭐 이런 재미를 붙이기도 하고 또는 유치원에 가고 유아원에 가고 상당히 그때 힘들고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보는 접하지 못하고 옛날 기억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의 30대에게 2002년은 다른 세대보다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30대는 당시 중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어린이였던 20대, 직장에 매여있던 40대와 비교해서 질풍노도의 청소년 대학생 시절을 보낸 30대에게 2002년은 자신들의 정치적, 문화적 에너지가 강력하게 발산되면서 그것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드컵 4강을 달성하면서 그 해에 노사모가 만들어집니다.
당시로서는 사모라는 그런 개념이 없을 시절에 노사모가 나타나면서 그 나이대, 그 연령대에서는 열풍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노사모가 대통령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시대적 경험이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강하게 형성하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풀면은 심리학에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초두 효과. 우리가 첫인상이라 하죠. 첫사랑, 첫인상, 뭐 이런 첫자 붙는 거 있잖아요. 이걸 초두 효과라 그럽니다. 그 첫인상이 좋으면 대체적으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초두 효과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편향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확정편향. 좀 어렵죠? 확정적으로 기울어져서 믿는다는 겁니다. 한쪽에 지우쳐가지고. 30대는 처음 어른이 되면서 받아들인 민주당 정권 이미지가 첫 인상 효과가 있다. 초도 효과가 각인돼 버렸다. 그 다음에는 민주당 정권의 유리한 점들을 수용하고 불리한 것은 거부하는, 민주당에 유리한 것은 다 수용하고 불리한 것은 모른 척 해버리는, 거부하거나 몰라 이렇게 나가는, 아 몰라 조국이도 몰라 뭐 조국 몰라 뭐 저 몰라 이렇게 나가죠. 그런 현상이 편향, 확정 편향이라는 현상입니다. 그게 30대에 퍼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선입견이라고도 하죠. 쉬운 말로. 지금의 20대가 청소년기나 대학 시절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보낸 것과 30대와는 큰 차이가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이 30대에서는 20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그 엉터리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노무현 정부 당시 바다 이야기부터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좋은 기억의 강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이런 거 분석할 때는 30대가 다 그렇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50%에서 60%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30, 40%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0대들은 그래도 현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는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국이 같은 저는 참 몰염치하고 부정직하고 부패하고 부정의한 사람이 저렇게 설쳐도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는 낫다. 이렇게 확정편향 현상,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30대는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는 촛불을 우리 역사상 최초로 들었다 그랬죠. 처음 들면서 기성세대에 반항하는 심리가 꽉 박혀버렸습니다. 기성체제에 저항하는 광장의 경험은 30대가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배경이 되어버렸습니다. 30대는 체제, 이런 거, 사회전체 구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가 부조리하다고 느끼지만 직장에서 부조리를 없앨 수 있는 관리자급이 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죠. 아직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관리자가 돼봐야 실정을 알 텐데 아직은 최고관리청이나 이런 데까지는 못 올라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자유분방했던 월드컵 거리 응원과 효순이, 미선이 사건, 그리고 촛불 집회 이런 것을 경험한 30대는 보수라는 단어, 보수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약 50%에서 60%, 대다수, 우리가 60% 하면 대충 대다수라고 표현해도 되거든요. 대다수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반면에 노무현 정부를 개성했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은 이 30대로 하여금 2002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향수 효과죠. 향수 효과도 나타납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정치는 경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경제가 잘 돼가면 이쪽 대통령 당선되고 못 되면 잘하겠다 하는 사람이 당선되고 어쨌든 경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어떤가요?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는 자기들이 받는 조그만 혜택에 딱 맞아떨어지는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 어려워도 다 망해도 지금 당장 7살 미만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그리고 그래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고용이 풍부하다는 점, 아무래도 30대는 취직이 잘 되죠. 우리 때보다는 취직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산수당, 출산하면서 남편도 같이 휴직할 수 있는 혜택, 출산 전으로 이루어지는 현금수당, 이런 혜택들이 실질적으로 30대는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해줬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살림이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지를 처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30대들은 대부분 대학 들어갈 때 정시로 들어갔습니다. 시험 쳐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20대가 조국의 딸내미가 뭐가 잘못됐다는 데 대해서 잘 이해를 안 해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20대는 수시 입학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안단 말입니다. 특히 조국의 사태, 조국의 아들 딸 사태, 이걸 보면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것을 표출하는 데 반해서 30대는 자기네들이 대학 갈 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애들이 지금 대학 갈 나이도 아직 한참 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사태 중에서 아들, 딸의 부정 입학에 관해서는 관심이 덜한 겁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주로 한 5, 60%, 60%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30대 중에서도 유독 여성들이 문재인을 많이 지지합니다. 웃기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잘생겼다는 겁니다.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정치에서는. 그런데 문재인보다 못생긴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이 잘생겼다는 점이 30대 여성들한테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맘카페에서 난리가 일어난 적이 있죠. 문재인을 반대하는 그런 글을 올리면 맘카페에서 강퇴시켜 부릅니다. 싹 다. 맘카페에 가입하는 조건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졸지에 조국 사태가 터지니까 회원들이 두 개로 쫙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문재인을 반대하고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은 강퇴를 다 시켜줍니다. 이건 또 뭔가 30대의 배타적 특성이 그대로 표출된 사건이죠. 30대는 나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냥 가, 이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전부 30대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약 50%에서 60%, 많으면 70%까지 성향이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수 우파 정권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30대 없이도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팽개치면은 완성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죠. 물론 지금의 30대라고 해서 현재의 성향 그대로가 고정되어서 계속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론은 지구상에 없어요. 변합니다. 민심은 계속 변화합니다. 다음 주에 달라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스트 조국을 대비해야죠. 조국이 졸지에 내려가 보면 그런 것을 대비하자면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여러 정당들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세워져 있던가요? 어쩌면 저보다도 연구가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국가의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이런 데 대한 연구가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정당의 목표는 뭡니까? 정권 창출입니다. 그것은 정당의 당헌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의 창출입니다. 정권을 창출하자면 유권자 분석은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 유권자 분석을 한번 해보니 어떤가요? 어쨌든 지금 좌파 진영은 30대를 빼고는 완전 전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어디 있습니까? 조국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이 오늘 비행기 타고 날아갔죠. 미국으로. 유엔 연설하러. 문재인이 만약에 트럼프와 함께 개성공단을 열어주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서 남북 교류, 남북 협력의 물꼬를 트게 되면서 김정은을 서울로 부른다든지 또는 판문점에서 만나다든지 이런 쇼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지금 그거 말고는 탈출구가 전혀 없는데,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데, 그러나 그 탈출구라고 생각하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쇼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은 이미 어느 정도 면역, 학습 면역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기대는 합니다.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흥미진진한 무슨 대하 사극 드라마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기절할 일이 또 생겼네요. 이번 기절할 일은 좀 종류가 다릅니다. 좌파 선동꾼들, 네티즌들이 윤석열이 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여기에 관련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수사를 덮어붙다. 익성에 관련돼서는 수사 안 한다. 왜냐면 윤석열이 이름도 나왔고 이명박 이름도 나왔고 다 터져 나왔다. 이제 윤석열이 골로 간다. 윤석열이도 탈탈 털자. 이런 이야기가 며칠 전부터 확 돌아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게 표면화가 되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게 확확 돌아다니고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익성이 한참 조사 중이죠. 익성 등기부등본이란다. 탈탈 다 턴다. 윤엿 너를 압색하자. 윤엿 마누라 처가 다 압색해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인터넷에 막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내용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내이사 누구 뭐 사내이사 김건희의 인강편 치러져 있고 난리가 났죠. 이게 다 윤석열하고 이명박하고 관련이 있다는 그 증거자료로 지금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좌파 애들은 윤엿이라고 부르거든요. 참 여기서 제가 고마운 말씀 하나 전해야 되겠네요.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꽃을 보내자. 좌파 애들은 엿을 보내니까 우리는 꽃을 보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게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쏘은 게 제가 처음이죠. 그게 정말로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대검찰청 현관부터 위에까지 다 꽃으로 지금 덮이고 있습니다. 그런 판에 좌파 애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윤엿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윤엿을 그렇게 공격을 심하게 해댔습니다. 이걸 짧게 한 줄로 줄이면 이런 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익성에 연루돼서 수사를 무마시켜버렸다. 그 이름이 나오자 덮어버렸다 하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그러자 검찰이 정식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허위사실로 처벌하겠다. 고발하겠다. 검찰이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100% 골로 가겠죠. 검찰이 이 사람들을 고발해버리면은 고발받는 주체도 검찰 아닙니까? 이건 100% 날아가는 거죠. 뭐. 익성은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뭐 하는 데인지 제가 설명드렸죠. 허범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허범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업체에 배터리, 최첨단 산업인 배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문재인 정권 차원의 역점 사업인 배터리 산업에 이 익성하고 익성에서 또 하나 만들어낸 게 IFM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WFM으로 넘겨 가지고 왕창 튀겨 먹으려고 했고 일부 튀겨 먹었잖아요. 그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루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익성이라는 회사입니다. 익성이 뭐 대단한 회사는 절대로 아니고요. 오죽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즉 대검찰청에서 대한민국 대검찰청에서 얘들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익성은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설립 자금을 댔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코바나거든요. 주식회사 코바나의 대표이사가 김건희 씨입니다. 이 김건희라는 이름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입니다. 김건희 씨가 익성과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 사내이사 김건희 나오죠. 진짜 같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익성 임원이고 이명박 정부 인사들도 대거 연루되어서 익성이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다는 내용이 줄을 이룹니다. 지금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는 익성 김건희, 익성 코바나 이런 검색어가 막 노출되고 있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아닌 익성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취지에서 익성펀드, MB펀드 이런 게 인기 검색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미 얘들이 작업을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왕창 엉터리고 거짓말입니다. 최초로 논란을 부른 것은 지난 18일 며칠 됐죠.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랩이라는 데 올라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식회사 익성과
코바나를 검색하면 재미있는 정보가 나온다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쓴 게시자는 이 글에서 두 회사에 대한 어떤 연관관계를 제시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재미있는 게 나온다. 하지만 이 글이 다른 웹사이트로 스크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랩 싹 하면서 누군가가 아차 이거 써먹을 만하다 하고 퍼뜨렸겠죠. 저 김건희 씨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주식회사 코바나 등기부등본이 마치 익성의 등기부등본인 것처럼 돌아다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부등본 누구 거다? 코바나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니까 당연히 거기 이름 들어가죠. 익성 게 아니고 코바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난리를 부리고 장난을 쳐버린 겁니다.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자 몇몇 네티즌들은 뒤늦게 팩트체크에 나서가지고 원 게시글을 막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미 소문은 좌파 세계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더 있습니다. 검찰이 익성에 이명박 측 인사들이 소속됐다 해가지고 수사 방향을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으로 비틀어버렸다. 방향을 돌렸다. 이런 의혹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실 차장이던 서성동 씨가 등기부상 익명의 사내이사 중의 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다만 이 부분도 다스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명박을 누가 구속시켰다고요? 윤석열이가 구속시켰어요. 윤석열이가 구속시켰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건 안 되건 지금 얘들은 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 일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이복형 특수사부장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뇌물 횡령 등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행사할 영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명박한테 그런 혐의가 나오면 더 잡아넣지 못 잡아넣어서 환장을 하는데 뭘 봐주긴. 제가 그랬죠. 기억나시죠? 검찰은 익성의 이모 회장, 이모 부사장 등 임원을 불러서 조사한 데 이어서 지난 20일 충북 음성 익성봉사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털지도 않았고 사건을 덮지도 않았고 계속 고하고 있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윤석열이가 연루됐다는 설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 착수를 예고했습니다. 잡아놨겠다 이거죠. 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다.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 다 골로 가는 각이네요. 이게 일이 재밌는 일이. 근데 이것도 졸도할 일은 졸도할 일이죠. 어째 이런 일까지 생깁니까? 이 무시무시한 판에 한바탕 웃고 가라고, 웃다가 기절을 하라고 이런 사건까지 터져주는 것 같습니다. 조국과 조국의 처, 조국 딸, 조국 처남, 조국 동생 이런 모든 수사를 하면서 조국의 처 정경심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환조사 이런 말이 아니고 소환도 하기 전에 체포영장이라는 말이 검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일보에서 보도된 기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떤 추가되는 단어도 섞지 않고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체포영장 카드까지 검토하면서 조 장관의 이른바 가족펀드 의혹 사건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정 교수가 사실상 직접 투자를 하고 가족펀드 사건의 중심에 선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경영은 물론 실소유주라는 의혹까지 불거져 관련 수사가 조국 장관을 직접 겨냥할지 주목된다. 이게 한국일보의 워딩 중에서 앞부분을 그대로 따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체포영장 카드까지 검토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에 삼각 요렇게 그려져 있죠. 이게 포토라인입니다.
오늘 검찰에서 이 포토라인이 설치되고 나서 기자들이 집에도 못 가고 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혹시 소환조사가 되는가, 오늘 혹시 오나 해가지고 이게 그동안은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기자들은 이게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파인더 맞추고 지금 장비들 전부 뒤에 다 대기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상황으로 오늘 기자들은 하루 종일 검찰에서 저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에 따르면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고 지하로가 쑥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포토라인이 기자들 유인용,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포토라인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토라인 하나만으로 오늘 정경심이 왔다 안 왔다 이것조차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가 정경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쓸 정도면 이건 두 가지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체포영장 발부받으면 48시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조건이 대부분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전에 체포영장이 나오면 구속영장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체포영장이라는 말을 흘린 이유가 지금 병원에서 안 올까봐 나와라 무조건 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이라는 단어를 흘렸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를 생각한다면은 체포영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것은 일단 조국에게 하는 경고일 수도 있겠죠. 조국이 조심해라. 지금 우리는 체포영장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흘려서 조국이 귀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겁니다. 여튼 오늘 이 기사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정경심을 향한 의혹은 여러 가지지만 검찰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중심으로 한 펀드 및 기업 운영 과정의 불법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검찰한테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중심으로 한 펀드 및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성, 그러니까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고 막 이 펀드나 펀드 투자처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는 이런 게 불법성이죠. 조국의 오촌조카인 조범동이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블루펀드와 레드펀드, 배터리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2차 전지 사업 진출에 집중한 배경으로 정경심은 물론 조국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맞죠? 지금 언급된 모든 회사들이 2차 전지랑은 전혀 무관한 회사들을 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애드발론을 막 띄워가지고 주가를 조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보와 권력을 가진 조국 외에는 없다는 거죠. 조범동이가 투자사 WFM에 빼돌린 자금 13억 중 10억 원을 정경심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해가지고 정경심이를 횡령의 공범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중심으로 엮인 사건의 곁가지일 뿐이다. 이거는 곁가지다. 본가지는 따로 있다. 지금 흘러나온 10억은 곁가지일 뿐이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조범동이가 실소유주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최근에 정경심이가 사실상 설립자금을 대고 실제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온 상태죠.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고드렸습니다. 검찰은 정경심이가 조범동이의 부인 이모 씨에게 빌려준 5억 원과 남동생, 이 사람 이름이 저하고 뭐 하여튼 비슷해가 정광보 하여튼 기분이 좀 나쁩니다. 남동생에게 빌려준 3억 원, 이 남동생과 정경심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 원 등 10억 원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설립 자본 및 지분 투자에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돈이 어디서 들어갔든 정경심이 돈이 들어갔으면 바로 코가 끼는 겁니다. 이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설립 초기 작성됐던 정경심의 인감도장이 찍힌 5억 원짜리 신주 계약서까지 확보한 검찰은 신주 계약서 5억 원짜리에 정경심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확보한 검찰은 당시 주금이 납입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정경심이가 동생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뒤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사업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이거는 어제 제가 보고한 거죠. 왜냐하면 오천조카 조범동이가 와 하도 땡땡거리 사가지고 정경심이가 갑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일 못해먹겠다,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검찰에 했죠. 그리고 주변에도 했고 검찰에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증언을 가지고 정경심이를 족치면은 모든 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검찰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가 운용한 세 개의 펀드가 2차 전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진출을 시도한 대목도 주목하고 있다.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이는 익성과 함께 WFM을 2차 전지 기업으로 전환시킨 뒤 익성하고 짜가지고 WFM을 2차 전지 회사로 만들어낸 뒤 조국 일가가 투자한 블루펀드의 투자사인 웰스 CNT를 일단 익성을 통해서 익성하고 웰스 CNT 합쳐가지고 WFM으로 뭉쳐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하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무산되자 아예 배터리 펀드를 통해서 코스닥 상장 기업인 WFM을 인수한 뒤에 재차 2차 전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IFM인가 뭔가까지 설립하면서 대단히 공을 들였지만 그게 아무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정경심이를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정경심이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를 설립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인 2차 전지 기업 진출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조국이는 물론 다른 정권 실세들의 협조가 있었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이 부분 주목하십시오. 조국도 있지만 다른 정권 실세들도 거론하고 있다. 이 말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아마 확대됐겠죠. 확대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기자들한테 이 정도는 흘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야 맞겠죠. 검찰은 정경심이가 자녀들의 재산을 관리해온 한국투자증권의 프라이빗 뱅커 김모 씨와 검찰이 압수수색 전 동양대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은닉하려던 정황으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정경심과 함께 동양대 연구실의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온 정황을 진술했고 별도로 보관 중이던 조국의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와 함께 조국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정경심이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의 급히 블라인드 조항을 포함한 운용보고서 작성을 요구한 정황도 같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사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쭉쭉쭉 드렸는데 그중에 알아들으시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죠. 제가 관련 영상을 여러 개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간단히 하면 뭐냐면은 검찰이 정경심을 구속 기소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일단 정경심은 잡아놓겠다. 그 다음에 조국이한테 간다. 이런 계획을 검찰이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죠. 여기서 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후 최초로 체포영장 카드가 나왔다는 것,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은 충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